빗줄기가 버스 창문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한윤아는 품 안에 든 작은 약봉지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채 창밖의 잿빛 도시를 무심히 바라보았다. 학업을 잠시 중단한 채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고된 일상 속 몸이 아프신 어머니를 뵈러 가는 이 시간은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휴식이었다.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 화장기 없는 얼굴은 평범했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한 눈빛에서는 삶의 무게를 꿋꿋이 버텨내는 강인함이 엿보였다. 버스가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평창동의 입구에 멈춰 섰다. 그녀는 익숙하게 버스에서 내려 거대한 담벼락이 성벽처럼 이어진 길을 따라 걸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리조트 개발 기업인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 일가가 사는 권씨 가문의 저택이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육중한 철문은 이곳이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비원은 그녀가 이곳의 가정부인 박 여사의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작은 쪽문을 통해 거대한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이 깔린 복도는 너무나도 넓고 고요해서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령처럼 울려 퍼졌다. 어머니의 숙소는 비어 있었다. 마주친 다른 가정부에게 묻자 박 여사가 회장님의 온실 쪽에서 일을 보다가 몸이 좋지 않아 근처에서 쉬고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안내받은 방향을 따라 걷던 윤아는 복잡한 저택의 구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한참을 헤매던 그녀의 눈앞에 본관 건물에 연결된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 나타났다. 안개처럼 서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무성한 녹색 식물들의 모습에 이끌려 그녀는 홀린 듯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거대한 유리 정원이었다. 그곳은 건축과 원예의 걸작이었다. 전 세계에서 수집된 희귀 식물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딘지 모를 방치된 듯한 쓸쓸함이 감돌았다. 이곳은 이 집의 주인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인 권지혁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윤아는 자신이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될 곳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온실의 가장 중앙 그녀의 시선은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한 난초에 꽂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과는 달리 잎사귀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꽃짚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조경 건축학도였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식물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식물에게 다가갔다. 흙은 지나치게 축축했고 공중 습도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주변에 있던 작은 막대기를 집어들어 전문가의 손길로 조심스럽게 흙의 표면을 긁어내며 통기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온실의 주인이 들어섰다. 권지혁은 경무에 시달린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이곳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여자가 자신의 공간에서 그것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식물에 손을 대고 있는 광경이었다. 그의 얼굴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비수처럼 날카롭게 온실의 공기를 갈랐다. 윤아는 화들짝 놀랐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았다. 주눅이 들어 사과부터 할 것이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난초 죽어가고 있어요. 과습이에요. 이렇게 뿌리가 예민한 식물에게 물을 많이 주는 건 독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녀의 대답은 변명이 아닌 전문가의 냉정한 진단이었다. 그가 당연히 기대했던 복종적인 태도는 어디에도 없었다. 권지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지금껏 그 누구도, 특히 이런 장소에서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당장 경비를 불러
이 무례한 계집애를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 서린 두려움 없는 당당한 불꽃,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의심할 여지 없는 전문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결연한 얼굴과 시들어가는 난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박 여사가 온실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 딸입니다. 제가 잠시... 그녀는 허리를 숙여 사과하기 바빴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녀의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을 오직 유나에게 고정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여자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아닌 차갑고 날카로운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온실에서의 소동이 있고 며칠 후 한유나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어머니 박 여사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며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수술비 액수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 뒤에 그토록 큰 고통이 숨어 있었음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유나의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어 썼다. 하지만 그녀가 버는 돈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이미 기울어버린 집안 형편에 은행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았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접고 꿈을 향해 달려가던 대학에 장기 휴학계를 제출했다. 조경 건축가라는 꿈이 손끝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한편 엘리시안 그룹 본사. 권지혁은 몹시 언짢은 기분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온실에서 마주쳤던 죽어가는 난초와 그 원인을 단번에 꿰뚫어 보던 당돌한 여자애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난초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그것이 시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원예가들을 고용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난초를 살려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비서인 김 실장을 호출했다. 박 여사의 딸 조경 건축을 공부한다는 그 아이. 이름이 뭐지? 그의 물음에 김 실장은 이미 준비했다는 듯 대답했다. 한유나입니다. 현재는 휴학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권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의도는 순수하게 실용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 식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봐. 모든 것을. 그의 짧은 명령에 김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김 실장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는 한유나의 학업 성적과 재능, 그리고 그녀가 처한 절박한 경제적 상황과 어머니의 수술비 문제까지 모든 것을 파악해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권지혁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감정이 배제된 철저히 계산적인 제안을 준비했다. 그는 김 실장에게 한유나를 찾아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유나가 일하는 시끄러운 카페로 직접 찾아갔다. 그는 예의 바르지만 사무적인 태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권지혁 대표의 뜻을 전했다. 개인 온실의 전속 관리인으로 일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안에는 고용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어머니의 수술비와 생활비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돈이었다.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자존심이 거절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굴복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변덕에 휘둘리고 그에게 빚을 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이것은 부자의 동정 혹은 잠시의 흥미일 뿐이라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김 실장은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말했다. 권 대표님은 자선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결과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제안은 24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어머니를 언급한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자존심에 날아와 박힌 결정타였다. 그날 밤 유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자신의 자존심과 어머니를 향한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밤새도록 갈등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청구서와 책상 위에 놓인 고용계약서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상처받은 자존심보다 수만 배는 더 중요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다음날 아침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날 유나는 다시 권 씨 가문의 육중한 철문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문객이 아닌 고용인의 신분이었다. 그녀는 비서가 지켜보는 앞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권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굴욕감과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작은 안도감도 느꼈다. 그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성역인 유리정원으로 들어가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한유나의 첫 출근 날, 그녀는 다시 한번 거대한 유리정원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겁먹은 침입자가 아닌 이곳의 유일한 관리인이자 책임자로서였다. 그녀는 무작정 식물에 물을 주는 대신 전문가의 눈으로 온실 전체의 생태계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시작했다. 토양의 산도, 공중습도, 채광량, 그리고 모든 식물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녀는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온실을 되살리기 위한 상세한 복원 계획을 수립했다. 권 지역의 간섭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예고 없이 수시로 온실에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작업 방식에 대해 사사건건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시험했다. 왜 그 비료를 쓰는 거지? 이전 정원사는 다른 걸 썼는데. 혹은 그렇게 많이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의 질문은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하지만 유나는 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과학적인 사실과 냉정한 논리로 그의 모든 질문에 답했다. 그녀는 그를 전능한 고용주가 아닌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처럼 대했다. 그녀는 토양의 생화학적 원리, 식물의 성장 패턴, 그리고 조경 디자인의 원칙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저항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강한 흥미를 유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팽팽한 신경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그녀의 작업에서 흠을 찾아내려 애썼고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결과로 그의 예상을 뒤엎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가 남긴 희귀 난초가 그녀의 보살핌 아래 서서히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실력을 문제 삼을 수 없었다. 그의 차가운 표정 뒤로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한 미묘한 존중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나가 권지혁과의 기싸움에서는 밀리지 않았지만 저택 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약혼녀인 오수진이 저택을 방문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부터였다. 그녀는 아직 유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벌레 보듯 하는 경멸적인 시선은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저택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오수진은 교묘하게 집안의 사용인들을 움직였다. 그녀의 집안에 충성하는 집사는 사사건건 윤아의 일을 방해했다. 윤아의 작업 도구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밤사이에 온실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실수로 꺼져 있는 일이 반복되었다. 다른 하녀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어머니의 직위를 이용해 주인을 유혹하려는 천박한 여자라며 수군거렸다. 윤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어머니는 딸을 걱정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윤아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다. 온실은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곳에서만큼은 저택의 적대적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권지혁은 온실 한쪽 구역에 새로운 레이아웃을 꼼꼼하게 스케치하고 있는 윤아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비판이 아닌 다른 말이 나왔다. 그는 그녀의 그림에 담긴 놀라운 재능을 보았다. 그는 거의 중립적인 어조로 짧게 말했다. 효율적이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에게 그것은 최고의 칭찬이나 다름없었다. 그들 사이에 아주 짧고 예기치 않은 전문가로서의 교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오수진이 멀리서 그 짧은 순간을 목격하고 말았다. 권지혁이 가정부의 딸을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는 광경은 그녀의 마음속에 경고등을 켰다. 그녀의 질투심과 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정면 충돌의 서막이었다. 긴 하루의 끝. 윤아는 작업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시들어가던 난초에서 건강해 보이는 새 잎눈이 돋아난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작은 승리의 증표였다. 그녀는 잠시나마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다시 들려오는 하녀들의 수군거림에 그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익숙한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자신을 거부하려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찌는 듯이 덥고 습한 여름날 오후였다. 하늘은 불길한 예감처럼 순식간에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한윤아는 온실 안에서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해 식물들을 점검하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숨을 죽인 듯한 압도적인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어서 일을 마치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폭풍우가 시작되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잠시 후 천둥 소리가 온실의 유리벽을 뒤흔들었다. 장대 같은 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며 세상을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였다. 온실 안은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안에 갇힌 것처럼 외부의 광란과 고립되어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같은 시각 본관의 집무실에 있던 권지혁은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번개의 섬광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의 완벽했던 통제력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는 저항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어머니의 성역이었던 온실로 비틀거리며 향했다. 하지만 온실은 그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바깥의 폭풍은 그의 내면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결국 온실 안의 벤치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는 극심한 공황 발작에 사로잡혔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던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겁에 질린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뒷문을 통해 온실을 빠져나가려던 윤아는 안쪽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
벤치 위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서린 필사적인 두려움과 도움을 구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애원을 본 순간 그녀는 생각을 바꾸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재빨리 올렸다. 주요, 올렸다. 특정 식물의 향기가 불안정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온실 한쪽 구석에 가꾸고 있던 작은 허브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갓 자라난 라벤더와 캐모마일 잎을 뜯어 손바닥 안에서 부드럽게 으깼다. 곧이어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드럽고 상쾌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를 건드리지 않고 향기가 나는 자신의 손을 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숨을 쉬세요. 이 향기에만 집중해요. 저와 같이 천천히. 그녀의 꾸준하고 나지막한 목소리와 허브의 향기가 그의 혼란스러운 의식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호흡에 자신의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다. 거짓말처럼 그의 발작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바깥의 폭풍도 어느새 잠잠해지고 있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탈진한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초점을 되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눈앞의 여자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을 깨닫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아주 미약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도 전해지는 미묘한 감정이 흘렀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길을 잃은 아이처럼 상처 입은 모습을 드러낸 채 앉아 있었다. 유나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준 뒤 그를 버려두지 않으면서도 그가 혼자 있을 수 있도록 조용히 거리를 두고 앉았다. 오랜 침묵 끝에 권지혁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어느 정도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유나를 한번 쳐다본 뒤 온실을 나갔다. 하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였고 그녀는 동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힘과 연민으로 응답했다. 그들 사이에 얼음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며칠 동안 한유나와 권지혁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 조용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권지혁은 온실에 나타나는 횟수를 줄였다. 하지만 유나는 가끔씩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말없이 희귀식물에 대한 전문 서적들을 벤치 위에 놓아두는 것으로 그녀의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눈치챈 것은 유나뿐만이 아니었다. 권지혁의 공식적인 약혼녀이자 두 가문의 사업적 거래를 위해 묶인 오수진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했다. 지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담하게 그녀를 대했다. 그녀는 또한 집안 사용인들 사이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밤 온실에서 가정부의 딸과 지혁이 단둘이 있었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질투가 독초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오수진은 이 벌레 같은 존재를 직접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에게 한유나는 그저 비천한 신분을 무기 삼아 신분 상승을 노리는 하녀의 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과시하며 유나를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온실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온실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한 메이크업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 그리고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오만한 부유함의 향기는 온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극명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유나는 묵묵히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난초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수진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오수진은 유나의 흙 묻은 손과 비료 냄새에 대해 비꼬는 것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유나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녀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 가련하고 성실한 척 연기해서 지혁 씨 같은 남자를 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넌 그냥 하녀의 딸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주 큰 금액을 적어 유나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자, 내 엄마 병원비로는 충분할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져. 이 돈 받고 원래 네가 있던 시궁창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행위였다. 유나는 천천히 흙 묻은 손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오수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수표와 오수진의 얼굴을 번갈아 본 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어머니의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존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당신의 약혼자에게 고용되어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존재가 불쾌하시다면 그분과 직접 상의하시죠. 그녀는 수표를 오수진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식물들은 독소 없는 환경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말에 담긴 날카로운 비유는 명백했다. 오수진은 예상치 못한 유나의 방역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돈과 지위 앞에서 모두가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굴욕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수표를 구겨준 채 복수를 다짐하며 온실을 뛰쳐나갔다. 두 여자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권지혁이 온실로 향하던 중 커다란 잎사귀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수진의 잔인함과 더불어 돈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유나의 놀라운 강인함과 고결함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이제 깊은 감탄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온실에 홀로 남겨진 유나의 심장은 대결의 여파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강력한 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본 권지혁은 복잡한 표정으로 잠시 더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자리를 떴다. 전선은 이제 두 여자 사이에만 그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전선이 그어지고 있었다. 오수진과의 정면 충돌 이후 온실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다. 한유나는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으려 더욱더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식물들의 정직한 성장과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찾았다. 온실은 이제 그녀의 피난처이자 그녀가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전쟁터였다. 그녀의 지극한 보살핌 아래 죽어가던 희귀 난초는 이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맑은 초록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석조 작업대 근처에 무성하게 자란 담쟁이 덩굴을 걷어내고 있었다. 끈질긴 담쟁이 덩굴을 걷어내던 그녀의 손끝에 살짝 헐거워진 돌 하나가 느껴졌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돌을 빼내보았다. 그러자 돌 밑으로 방수 처리된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오래된 성에 숨겨진 방처럼 그곳은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비밀을 품고 있었다. 공간 안에는 단 하나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가죽 표지의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하지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식물과 정원 설계도, 그리고 온실 자체의 건축 디자인이 정교하고 섬세한 연필선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림에는 생명력과 따뜻함이 넘쳐 흘렀다. 누가 보아도 전문가의 솜씨였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는 단순한 그림 이상의 것을 발견했다. 여백에는 맑은 필체의 손, 글씨가 가득했다. 그것은 조경 건축가로서의 열정과 함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기록이었다. 내 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줄 정원. 내가 없어진 후에도 지혁이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장소. 강인하고 희귀한 사랑의 상징인 유령 난초. 나의 강인한 아들을 위하여. 유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이 스케치북의 주인은 바로 권지혁에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그녀 역시 유나가 그토록 꿈꾸던 재능 있는 조경 건축가였던 것이다. 이 온실은 부유한 남자의 취미나 부의 과시가 아니었다. 아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치유의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그 순간 권지혁의 모든 행동이 가슴 아픈 조각들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시들어가는 난초에 대한 집착처. 그녀가 식물에 손을 댔을 때 보였던 차가운 분노, 그리고 그녀의 실력을 끊임없이 시험했던 이유까지. 그 모든 것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의 냉정함은 상처 입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을 뿐이었다. 유나는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는 그의 가장 사적인 비밀을 엿본 셈이었다. 이 사실을 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말하는 것은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고, 비밀로 하는 것은 부정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 스케치북에는 온실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 바로 어머니의 독창적인 비전이 담겨 있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그의 어머니가 남긴 디자인과 철학을 바탕으로 이 온실을 원래의 의도대로 복원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어머니의 꿈과 아들의 슬픔 모두를 위로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에게 온실에서의 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더 이상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디자인을 따라 식물들의 배치를 미세하게 바꾸고 어머니가 스케치했던 그대로 작은 사색의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온실은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 영혼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온실을 찾은 권지혁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아직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온실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더 따뜻하고 평화로워진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은 식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는 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지만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곳이 어린 시절 기억 속의 성역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평화는 길지 않았다. 대한민국 재계는 오수진의 아버지 오 회장이 이끄는 태양건설의 공격적인 행보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개 시장에서 엘리시안 그룹의 주식을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언론의 권지혁의 건강 문제와 리더십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주가는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엘리시안 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였다. 본격적인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였다. 권지혁은 사방에서 몰아치는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건강과 싸우는 동시에 이제는 자신의 회사마저 지켜내야 했다. 그의 평소와 같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업 방식은 똑같이 교활한 방법으로 맞서오는 태양건설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임원들과 밤낮으로 대책 회의를 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상황은 점점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양건설의 핵심 전략은 명확해졌다. 그들은 엘리시안 그룹의 사활이 걸린 제주도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을 공격하고 있었다.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인허가 과정에 압력을 넣어 사업을 지연시켰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주가를 폭락시켜 더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속셈이었다. 권지혁은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윤아는 외부와 단절된 채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권지혁이 벌이고 있는 외로운 싸움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제주 리조트 사업의 설계도를 구해 권지혁 어머니의 스케치북에 담긴 철학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재의 계획이 수익성은 높을지 몰라도 그의 어머니가 그토록 혐오했던 자연을 파괴하는 평범하고 영혼 없는 설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사우며 미친 듯이 무언가에 몰두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스케치북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그녀는 제주 리조트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그려나갔다. 자연을 파괴하는 대신 자연과 완벽하게 통합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럭셔리 리조트. 치유의 건축이라는 그의 어머니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혁명적인 컨셉이었다. 자신의 분수를 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권지혁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의 집무실. 불안한 표정의 임원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펼쳐 보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다. 고작 정원사 따위가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에 감히 끼어든다며 분노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윤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계획이 가진 전략적 우수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 예술적으로 뛰어난 설계가 아니었다.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새로운 글로벌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잠재울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며 태양건설을 포함한 모든 경쟁사와 엘리시안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사업적 카드였다. 적의 공격 지점을 우리의 최대 강점으로 바꾸는 역발상이었다. 권지혁은 충격 속에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설계에서 어머니의 철학, 어머니의 영혼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냉철하고 치밀한 사업적 논리도 꿰뚫어 보았다. 이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기존의 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서서히 패배로 가는 길이었고 그녀의 계획은 위험하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진행해 그의 한마디의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새로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디자인팀은 한윤아 씨가 직접 이끌도록. 그는 단순히 그녀의 설계를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정원사에서 핵심 전략가로 격상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적인 것을 넘어 회사의 운명을 건 진정한 전략적 동맹이 되었다. 며칠 후 윤아는 설계도와 프로젝트 파일로 가득 찬 새로운 임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실로 엄청났지만 그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사명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얻었다. 권지혁이 잠시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희망과 신뢰가 뒤섞인 강렬한 눈빛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엘리시안 그룹의 본사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의례적인 보고와 승인으로 채워졌을 이 공간에 오늘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쪽에는
위기감과 탐욕으로 뭉친 기존 이사들과 그들의 중심에 서서 승리를 확신하는 태양건설의 오 회장과 오수진이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권지혁과 그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윤아, 그리고 굳건한 표정의 조 실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 회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엘리시안 그룹의 최근 주가 하락과 제주 리조트 사업의 지연을 거론하며 권지혁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교활하고 설득력 있었고 미리 포섭된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권지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마치 사방이 막힌 체스판 위에 외로운 킹처럼 보였다. 모든 공격을 묵묵히 받아내던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주 리조트 사업의 지연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더 위대한 도약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자신의 옆에 앉은 유나를 가리켰다. 오늘 저희는 기존의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엘리시안 그룹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 한윤아 실장입니다. 회장은 술렁였다. 한윤아 실장이라는 생소한 직함과 가정부의 딸이 회사의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오수진은 참지 못하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장난하세요. 저 여자애가 뭘 안다고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정원 가꾸는 법이나 발표하려나요. 그녀의 조롱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킥킥거렸다. 유나에게는 수십 개의 날카로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중앙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위축감이 아닌 자신의 비전에 대한 확신과 차분한 자신감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변명으로 발표를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된 아름다웠던 제주의 옛 모습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도 많은 것을 파괴해왔습니다. 그녀의 맑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는 기존 리조트 설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연과의 단절 높은 에너지 소비,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불화를 야기하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 그것은 태양건설을 포함한 모든 경쟁사들이 답습하고 있는 낡은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스크린에는 숨 막힐 듯이 아름다운 새로운 리조트의 조감도가 펼쳐졌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제주의 자연과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짓는 것이 아니라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설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건물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광과 지열로 충당되고 사용된 물은 100% 정화되어 단지 내 생태공원으로 흘러 들어간다. 리조트의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만을 사용하며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오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꿈같은 소리군.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겠소. 자선사업 하자는 게 아니라면 당장 그 비현실적인 계획은 집어치우시오. 그의 공격에 유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분석 데이터와 예상 수익률 그래프가 나타났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윤리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럭셔리 관광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을 제시했다. 그녀의 설계는 건설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높은 객실 점유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더 이상 그녀를 가정부의 딸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젊은 여성이 가진 날카로운 통찰력과 치밀한 전략가의 면모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크린에 권지혁 어머니의 스케치북에 있던 한 문장을 띄웠다. 진정한 건축은 자연에 대한 경의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엘리시안 그룹의 창업 정신이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파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치유를 선물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지막 말은 탐욕에 물들어 있던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발표가 끝나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원로 이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한윤아 실장의 비전에 동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요. 그의 한마디가 신호탄이 되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그녀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오 회장과 오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은 그들이 가장 무시했던 존재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이사회에서의 완벽한 승리 이후 재계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엘리시안 그룹의 혁신적인 친환경 리조트 사업 계획이 알려지자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적대적 인수에 실패하고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이 드러난 태양건설은 투자자들의 외면 속에서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다. 굴욕감에 휩싸인 오 회장은 더 이상 권지혁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두 가문 사이의 정략적인 약혼 관계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채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한윤아는 더 이상 온실의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엘리시안 제주 에코 리조트 사업을 이끄는 핵심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본사의 정식 사무실에서 국내 최고의 건축가와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팀을 진두지휘했다. 그녀의 비전에 감탄한 팀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그녀와 권지혁은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완벽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했다. 저택의 온실은 완전한 변화를 맞이했다. 더 이상 차가운 식물들의 집합소가 아닌 생명력과 영혼이 넘치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바로 권지혁의 어머니가 꿈꾸었던 모습 그대로였다. 온실 중앙의 유령 난초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신비롭고 고고한 자태의 꽃을 활짝 피워냈다. 그 만개는 단지 식물의 치유가 아닌 권지혁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듯했다. 권지혁은 오 회장과 오수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차갑고 사무적인 어조로 파혼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오 회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오수진은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비난하고 마지막까지 윤아를 모욕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이제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초라하게 퇴장했다. 그날 저녁 권지혁은 윤아를 온실로 불렀다. 온실 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유리천장 너머로 쏟아지는 달빛이 만개한 꽃들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활짝 핀 유령 난초 앞에 나란히 섰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이 정원이 어머니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따뜻함과 연약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세상은 모든 색을 잃고 차가운 잿빛으로 변해버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 잿빛 세상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당신이 내 세상의 색을 되찾아 주었소. 그는 그녀의 열정과 강인함이 자신의 정원과 회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고 고백했다. 그녀가 자신에게 다시 감정을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내 정원사나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오, 유나 씨. 내 모든 것의 파트너가 되어 주시오. 사랑합니다. 유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애써 억눌러왔던 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 또한 차가운 CEO의 가면 뒤에 숨겨진 다정하고 상처 입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두 사람은 만개한 꽃들 사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부드러운 첫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나 계약이 아닌 진실하고 모두가 아는 사랑이 되었다. 그의 트라우마와 그녀의 가난이라는 과거의 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다. 이제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짐이 되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의 정원을 거닐었다. 본관의 창문 너머로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한 유나의 어머니가 조 실장과 함께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권지혁의 마음속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유리 정원에도,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에도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한유나가 설계한 엘리시안 제주 에코 리조트는 착공에 들어갔고 그 혁신적인 디자인은 국내를 넘어 해외 건축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여러 건축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유나의 어머니 박 여사는 수술을 받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쳤던 가정부 일을 그만두었다. 권지혁은 감사의 표시로 그녀에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하고 예쁜 정원이 딸린 집을 선물했다. 유나는 종종 어머니의 집을 찾아 함께 정원을 가꾸며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다른 따스한 햇살 같은 일상이었다. 엘리시안 그룹 역시 권지혁과 한유나의 공동 리더십 아래 번창하고 있었다. 회사의 문화는 혁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직원 중심적으로 바뀌어갔다.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권지혁은 유나에게서 영감을 받아 더 따뜻하고 비전 있는 리더로 성장했다. 조 실장은 마침내 자신의 충전기, 보상받는 것을 보며 행복한 미소로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감독했다. 세상은 더 이상 유나를 가정부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언론은 그녀를 엘리시안의 녹색 비저너리 혹은 한국 관광의 미래를 바꾼 건축가라고 칭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세상의 존경을 얻어냈다. 그녀를 둘러쌌던 수군거림과 가십은 이제 감탄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권지혁과 한유나는 저택의 온실에 있었다. 그곳은 이제 완벽한 낙원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의 어머니나 그의 성역이 아닌 두 사람 우리의 안식처였다. 그들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뛰어들기 전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인적인 미래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이끌어갈 회사의 꿈에 대해서도. 그때 권지혁이 온실 중앙에 멈춰 섰다. 그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이제는 활짝 만개한 유령 난초 앞에서
그는 조용히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유령 난초를 닮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계약도 거래도 아니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프로포즈였다. 당신은 내 정원의 생명을 되찾아 주었고 내 회사의 미래를 되찾아 주었어.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내 심장을 되찾아 주었지. 한윤아 씨, 이제 내 인생의 영원한 정원사가 되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나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죽어가던 식물과 절망에 빠졌던 한 여자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누는 입맞춤은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증표였다.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온실을 걸어 나왔다. 이제 더 이상 적대감과 비밀의 장소가 아닌 그들의 따뜻한 집이 된 본관을 향해서였다. 그들은 이제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CEO의 정원사라는 말은 이제 그들의 특별했던 시작을 추억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애칭이 되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의 인격과 재능, 그리고 그가 키워낼 수 있는 사랑으로 결정된다. 잘 가꾸어진 정원처럼 진정한 성장은 인내와 보살핌, 그리고 빛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필요로 하는 법이다. 그들의 사랑과 인생이 바로 그 증거였다.